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12월에 바로 이 자리에서 똑같이 포럼을 한번 했었는데요. 그때는 SNS 시대의 인성교육이 주제였어요. 그리고 올해 또 원고 청탁을 받기를 올해는 소셜미디어란다. 그래서 소셜미디어가 초점이 되니까 이 개념과 이것이 우리 청소년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얘기를 초점을 두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앞에 김명주 교수님께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고 개괄적인 여러분의 이해를 넓혀주셨으니까, 저는 소셜미디어 속에서 그 일상생활 속에 생활하고 사는 청소년 세대, 우리랑 무엇이 다른가, 그들에게 어떤 인성교육에서 어떤 가치와 역량을 권장하고 요구할 것인가, 그런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열광하는가? 근데 그것이 어떤 문제를 낳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가치와 역량을 강조할 것인가? 마지막에 그걸 교육하는 좋은 방법은 뭘까? 이 4단계까지는 못 갈지도 모르겠는데요, 시간상. 컴퓨터는 처음에는 계산만 하는 도구였습니다. 근데 컴퓨터의 네트워크가, 통신 기능이 연결되면서 무한한 정보의 바다를 우리에게 열어주는 검색, 인터넷과 웹의 시대를 거쳐서 그것이 이제 휴대폰으로 가능하게 됐죠. 집에 있는 컴퓨터 가지고 정보를 검색하던 것과 들고 다니고 몸에 붙이고 다니는 모바일 기기가 그 기능을 대행해 줄 때, 이건 굉장히 큰 생활의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요즘 소셜미디어는 도대체 뭐냐? 여러분도 헷갈리고 애매하게 느끼실 텐데, SNS랑 카카오톡이랑 어디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랑 소셜미디어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애매하시죠? 소셜미디어는 굉장히 새롭게 생긴 넓은 개념인데, 정보를 창출하고 그거를 배급하고 소비하고 전파하는 모든 과정이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협업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종류의 미디어를 전부 다 소셜미디어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TV는 하나의 방송국이 많은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해주는 일대 다방식이죠. 근데 아프리카 TV는 그 컨텐츠 만드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전국의 BJ들이 각자의 노력과 협업으로 컨텐츠를 제공하고, 그걸 소비하는 사람도 여러 사람이고, 그 소비 양태 밑에 댓글 달고 토론하는 사람도 또 여러 사람들이죠. 그게 다 합쳐져서 하나의 서비스를, 하나의 실체를 이루고 그것이 영향력을 미친다. 그럴 때 소셜미디어라고 합니다. 소셜미디어는 형태상 방송일 수도 있고, 은행 서비스일 수도 있고, SNS 메신저일 수도 있고, 여러 형태입니다. 근데 그것의 생성과 발전과 소비 과정이 소셜 맥락으로 여러 사람이 동시에 협업해서 이루어진다면 다 소셜미디어다. 그래서 소셜미디어의 미래가 무궁무진하다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특이하게도 카카오톡이나 라인 같은, 보통 기술적으로는 인스턴트 메신저라고 합니다. 전화를 대신해서 서로 문자를 주고받는 그 메신저 서비스는 엄격하게 말하면 사회 SNS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한국에서 그 SNS가 모든 걸 흡수하면서 카카오톡 안에서 게임도 하죠. 카카오톡에서 뱅킹도 하죠. 친구 관계도 맺죠. 카카오 스토리를 앱으로 깔아서 또 SNS도 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나라에서는 안 그러는데 한국에서만 지금 인스턴트 메신저 기반의 소셜미디어가 새롭게 진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 세계적 규모로 보면 작지만 미국의 페이스북이나 스냅챗 같은 것보다 한국의 인스턴트 메신저 기반은 좀 더 결속력이 강하고 좀 더 아는 사람끼리니까 믿을 수 있고 직접적이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이런 새로운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테스트베드로서의 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소셜미디어 시대의 가장 최첨단 새로운 경향을 경험하는 동시에 또 문제점, 부작용도 다른 나라보다 빨리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왜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열심히 참여할까? 뭐 하루에 6시간을 평균적으로 투입하느냐? 애들은 8시간이다. 아니다. 밤중에도 한다. 이 심리학자들은 뭐 이 사람은 원래 심리학자는 아니고 기술 전문 저널리스트인데 페이스북을 가능하게 했던 인간의 원초적 본능이 뭐냐? 3대 본능이 있다. 누구나 갖고 있는 소속에 대한 욕구, 또 허영심, 또 적당한 관음증.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심리인데 요거를 극적으로 만족시켜주고 정당화해주는 도구가 페이스북이라는 거예요. 페이스북 때문에 소속감을 느끼죠. 특히 우리 해외여행 가면은 안 만나던 한국의 친구들한테 다 나 여기 왔어 자랑하고 뭐 오늘 밤 어때 뭐 허영심. 이 세 가지 때문에 나온 요즘 용어가 카페인 우울증입니다. 처음에는 카페인 신드롬이라고 하다가 카페인 중독증이 됐다가 요즘은 용어가 카페인 우울증으로 정착이 되고 있어요. 카카오톡이 아니라 카카오 스토리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한국 사람이 많이 쓰는 3대 SNS인데 우울증을 유발한다. 왜? SNS상에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즐겁고 세련되고 깨끗하고 보람이 있어 보이는데 나는 안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느끼시죠? 주말에 집에서 애들하고 시달리는데 누가 뭐 카페 왔어요, 외국 왔어요, 이런 거 먹어요, 우리 애가 이런 거 했어요. 굉장히 부럽죠. 카카오 스토리는 주로 내 아이가 이렇게 잘 크고 있다, 내가 이런 데 데려가고 이렇게 좋은 엄마다를 자랑하는 게시물이 많답니다. 페이스북은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오늘 뭐 상공회의소 와서 강연했다, 사진 딱 올리고 나 이렇게 잘 나간다 뭐 이런 거죠. 아마 오늘 여기 이 문 앞에서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신 분도 이 중에 꽤 계실 거예요. 인스타그램은 좀 더 직물적입니다. 나 지금 이거 먹는다, 이렇게 맛있는 거, 이렇게 세련된 집. 서비스마다 특화된 분야가 있고 이용자들이 거기에 가입하고 그걸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인스타에 올리기 위해서 저희 교대 제자들을 보니까 아이들이 방학만 되면 이제 제주도를 열심히 갑니다. 제주도 가면 일출봉도 가고 뭐 할 줄 알았는데 요새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행 계획을 짤 때 어디 카페 가고 어디 음식점 가고 어디 가서 쇼핑한다. 서울에 다 있잖아. 거기가 사진이 잘 나온대요. 맛있는 음식점보다 조명이 좋고 사진이 잘 나오는 소품이 이쁜 음식점을 찾아갑니다. 인스타에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행의 목적이 내가 즐겁자가 아니라 인스타를 통해서 자랑하는, 나의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로 바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다 보면 나는 우울해집니다. 나는 왜 이런가? 남들은 다 좋은데. 요즘은 또 뭐 1인 미디어 방송까지 하고 난리 나죠. 근데 이게 병적인 나르시시즘, 자아도취, 자기중심주의를 깔고 있고 거기서 여러 가지 병적인 병폐들이 생겨난다는데 과장된 노출증, 실제보다 더 멋있게 저희 보시면은 요가 물구나무 멋지게 섰지만 인스타에는 그 잔디밭에 물구나무만 나오지만 누가 옆에 잡고 있고 침대 위에 커피랑 맥북 딱 펼치고 멋진 근데 방은 지저분하고 조작된 실체인데 우리 올리는 사람도 알아요. 자기도 그렇게 올리니까. 근데 내 생활은 지저분하지만 남들이 올린 건 다 고지고대로 믿거든요. 다 잘 나가는구나, 좋겠다, 저 집 아들은 왜 이렇게 잘생기고 똑똑할까? 그게 과장된 노출증이고, 두 번째는 특별한 자격부의 인타이틀먼트라는 번역어인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특별하니까, 나는 니들하고 다른 이런 사람이야, 존중해줘야 돼, 존경받아야 돼, 뭐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또 남들을 속여서 이용해 먹고 그거를 죄책감 안 느끼게 만드는 속성을, 기능을 제공한다는 건데, 관종이라는 용어는 다 아시죠? 관심종자. 관심을 끌기 위해서 온갖 희한한 짓을 하고 뭐 자기 머리를 깨먹기도 하고 온갖 자학적 또 남들을 자극하는 낚시질을 하면서 관심 끄는 사람. 관종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오. 무관심이 답입니다. 추천도 반대도 답변도 클릭도 하지 마세요. 관심 가질수록 더 난리칩니다. 뭐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 셀카 찍다 259명이 죽었다. 뉴스인데 황당한 얘기죠.
한번 눌러봐 주실래요? 네, MBC 뉴스 화면인데 조금 더 내려주시면은 이렇게 도로에서 셀카 찍다가 자전거 타면서 찍다가 올라가서 찍다가 빌딩에서 찍다가 작년 한 해 259명이 죽었답니다. 왜 저런 미친 짓을 할까요? 오로지 이 여행의 추억을 남보다 더 극적으로 남들이 못 본 앵글에서 위험한 줄은 알아요. 그런데 매달려 찍다가 죽는 사람이 저렇게 많습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오늘 이 시간도 많이 하죠. 한국 사람도 작년에 있었죠. 그랜드 캐년에서 그래서 이런 온갖 우울증을 야기하고 자기 자신도 다치고 또 정보 공간의 신뢰성도 해치고 온갖 쓸데없는 짓이 많이 벌어지는데 교육을 시키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SNS도 특징이 있고 목적이 다르고 성격이 다릅니다. 뉴스나 정보 획득은 트위터가 많고 트위터는 내가 모르는 사람하고 관계를 많이 넓게 맺게 해줘요. 페이스북은 내가 원래 관계 맺고 싶은 사람, 적어도 내 친구의 친구까지만 관계를 맺게 해줍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은 이렇게 끌어안는 성향이고 트위터는 확 펼치는 성향인데 그래서 트위터는 좌파가 많고 페이스북은 우파가 많고 그렇답니다. 미국의 분석이었는데 한국에도 거의 마찬가지였어요. 또 계속 새로운 사람과 점점 넓혀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미투데이를 하고 이렇게 3대 서비스인데 그 목적, 내가 왜 참여하고 거기서 뭘 얻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거기서 어떤 규범을 지켜야 되고 너는 어떤 행동은 해도 되고 어떤 행동은 자제해야 된다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서비스를 던져주고 사용자들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걸 보고 서비스가 진화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여과 없이 진행됐다라는 거예요. 정보 공유의 욕구, 이 위키피디아를 글을 쓰는 사람들 왜 그럴까? 돈도 안 주는데 명예를 위해서 그럴까? 했는데 결국은 제일 큰 동기는 재밌어서랍니다. 거기 글 올리고 잘난 척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이 뉴욕타임스에서 했던 유명한 연구인데 왜 다른 사람에게 특정한 정보를 리트윗하고 추천하고 좋아요 누르고 하느냐, 그냥 나만 보고 넘어가도 될 것을 굳이 시간 들여서 추천해주고 포워딩하는 이유가 뭐냐. 제일 큰 이유는 이거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도 부모님이 카카오톡으로 맨날 오시죠. 건강에 10대 비결 이것만 지키면 뜨거운 물 먹지 마라 자녀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보내시죠. 자녀들은 되게 믿지 않고 보지 않지만 보내셔도 안 보니까 보내지 마세요 해도 꾸준히 보내시죠. 그게 첫 번째 동기예요. 가치롭고 흥미로우니까 내 생각에. 두 번째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나를 정의하려고 타인에게 내가 이러이런 여러 가지 정보에 관심이 있고 이런 거를 알고 있고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다 를 과시하고자 저걸 활동하면서 자기 자신의 인격과 정체성에 대한 정립이 시작되는 거다. 요즘 세대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학교 가서 공부를 잘해서 운동을 잘해서 노래를 잘해서 보다 내가 SNS에서 뭘 많이 퍼뜨리고 이렇게 인기 있는 글을 썼고 내 밑에 팔로워가 몇 명이고 정기적으로 멘션이 몇 개 오고 이런 데 목을 맨다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정체성을 그걸 통해서 확고히 하려고. 근데 애들이 그렇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겠느냐? 이론적으로는 긍정적인 면이 더 많죠. 소비자에서 프로슈머로 진화하고 독자에서 작가이자 출판인으로 진화하고 일방적인 팬에서 자기도 스타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역할이 다면적이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가능성이 무한히 열리고 원하면 내가 수많은 사람에게 내 의견을 내가 발견한 사실을 나의 취향을 알릴 수 있는 시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아이들은 다양성, 분산성, 독립성을 추구하게 되고 이건 이전 세대가 꿈꾸지 못했던 이전 세대는 이걸 몰랐어요. 여러분은 학창시절에 반장 선거할 때 어떤 사람을 후보로 추천했습니까? 나보다 공부 잘하고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성격 좋은 애를 후보로 추천하죠. 근데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그렇게 반장 선거를 못해요. 반장하고 싶은 사람 그러면
30명 중에 25명이 손듭니다. 누구를 추천하기보다는 내가 돼야 돼요. 공부도 못하고 사회성도 없고 말썽만 부리는 놈도 지가 반장이 돼야 된대요. 왜? 그럼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나 공부는 못해도 잘생겼으니까, 공부는 못해도 친구가 많으니까, 우리 집이 평수가 제일 넓으니까, 별별 이유를 대면서 분산성, 나도 잘났다, 독립성,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 이런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이런 새로운 롤을 잘 받아들이고 잘 커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그런 긍정적인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우리 모바일이 너무 기술이 좋아지고 너무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또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요즘 나오고 있는데, 시간상 저 왼쪽 광고는 보신 적 있으시죠? 야구장 가기 너무 멀어서 내가 가면 져서 돈 들어서 집에서 VR 끼고 접속한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응원을 한다. 이게 5G의 초시대다. 좋은 얘기죠. 앞으로 SNS는 저런 식이 될 겁니다. 친구들끼리도 야구장만이 아니라 굳이 만날 필요 없이 카페도 귀찮고 서로 VR 쓰고 이 좌표에 모여서 얘기하고 각자 먹을 거, 제 처남도 미국서 한국에 있는 친구랑 밤마다 술을 먹더라고요. 스카이프를 켜놓고 둘이 한잔하면서 너도 먹어라 나도 먹어라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친해졌어요, 그 둘이가. 앞으로는 저런 시대가 될 거예요. 점점 더 실감나게. 근데 오른쪽 거 동영상 한번 눌러주세요. 이것도 많이 보셨을 텐데. 경기를 깨뜨려 본다. 예스 아웃. 세이. 다음 투수 몸 풀어야 돼. 벌써 몸 다 풀었는데. 오, 볼 좋은데? 아웃이네. 아저씨 야구 볼 줄 모르죠? 봐봐요. 어? 손가락이 먼저 닿네. 이거 많이 못 보는 보셨죠? 장면까지 5G로 생생하게 보는 이 전지전능한 일상. 여기서 플러스 멈추죠. 프로야구. 야구 팬을 야구 전문가로 차원이 다른 프로야구 오직 U 플러스 5G에서만. 예, 닫아주세요. 5G가 저렇게 훌륭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야구장 가서 눈으로 야구를 안 보고 폰 본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최근에 야구장 가서 보니까 한 10명 중에 1명은 폰을 들고 야구를 보더라고요. 왜 그러나 했더니 해설도 나오고 리플레이도 나오고 재미도 있고, 그럴 거면 집에서 보지 그랬더니 기왕 야구장의 분위기도 느끼고. 그 정도 둘 멀티태스킹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됩니다. 모바일 폰이 첫 번째 스크린, 실제 현실의 야구장은 두 번째 스크린. 이게 6년 전에 MLB의 그 총재가 했던 말이에요. 이제 야구장 더 늘릴 필요 없고 TV 방송에 돈 줄 필요 없다. 어차피 사람들은 야구를 폰으로 볼 것이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 단계가 시작되고 있는데, 여러분도 상사한테 전화 거는 거 싫으시죠? 시어머니한테 전화 안 걸고 문자 보내고 싶죠? 버릇 없을 것 같아서 망설이지만 정말 그랬으면 좋겠죠. 그 조문도 안 가고 카카오톡으로 조이봉투에서 탁 카톡뱅크로 돈 넣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회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비대면으로 안 만나고 실시간도 싫어요. 요즘 회사원들은 카톡을 싫어합니다. 상사가 뭐 보내면 읽었다 표시나게 빨리 봐야 되니까. 비실시간, 비동시적으로 너는 보내라 내가 편할 때 볼게. 그런 게 좋아요. 여러분들은 일일 드라마를 TV로 보시지만 대학생들은 전부 다 폰으로 보죠. 몰아서 나 편할 때 일요일날. 비대면적이고 비동시적인 통신을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도 사회생활도 간접적으로 폰 하나를 통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시대. 치킨 주문도 전화로 안 하고 그걸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문화인류학자 던바 교수가 진짜 인간관계는 150명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많아도 관심과 정기적인 소통을 하는 관계는 150명이 한도다. 전 세계 어느 부족 사회나 다 똑같다. 이런 이론을 90년대에 내놨었는데, 여러분 핸드폰에 전화부가 한 900개쯤 되시죠? 평균. 그죠? 2,000, 3,000 넘는 영업사원도 많습니다.
근데 SNS 시대는 이게 또 달라져요. 150명 아니라 인스타 하는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그 친구들 거 가면서 좋아요 눌러주는 게 하루에 한 80개씩 누릅니다. 한 달이면 3, 4천 명과 좋아요를 주고받죠. 그 중에 친한 사람도 있고 잘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꾸준히 하면서 관계를 넓혀요. 하다 보니까 이 연구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SNS 시대에는 진지한 친구의 범위도 2배 정도 넓어지더라. 그리고 안 진지한, 알고만 지내지만 정보를 전하고 나의 의견에 좋아요를 눌러주고 찬성을 해주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지더라. 그래서 되게 150명에서 8,000명까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진정한 개인의 영향력이냐 아니냐, 허상이냐 아니냐 논란이 많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커졌다라는 거, 그리고 커진 인간관계를 컨트롤하는 도구로서의 SNS를 개인이 어떤 취향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더 넓히는 도구도 되는 동시에 더 고립으로 몰아가는 도구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SNS 잘하는 사람 중에 고립적으로 사는 사람 많아요. 방에서 안 나오고 부모도 안 만나고 안방에서, 지방에서 부모한테 점심 차려줘요 하고 카톡 보내는데요. 부모는 차려주고 들어가면 나와서 먹습니다.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양면성이 있다. 이제부터 이제 우리 청소년에게 진짜 문제 3가지만 제가 뽑았는데, 첫째는 사적 영역, 공적 영역의 경계가 소멸한다. SNS를 쓰다 보니까 내가 뭐 클릭 하나 하고 내가 글 하나 올리면 수천 명이 봐요. 영향력은 확 커졌는데 그에 따른 책임도 엄청 커지고 그에 따른 위험성도 커지는데 그건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겪어봐야 알거든요. 이 한고은 씨가 TV에 나와서 남편하고 같이 인덕원에 있는 국수집 가서 자기 국수 귀신이라서 잘 먹었어요. 저희 동네거든요. 맛 없는 집이었는데 그 방송 나가고 다음 주에 보니까 갑자기 줄이, 동네 도로를 다 차들이 수백 대가 서가지고 마비가 되더라고요. 왜 저럴까 했더니 TV였어요. 그 사장님은 뭐 돈벼락을 맞은 건데 이건 좋은 경우니까 고맙겠지만 한고은 씨가 거기 갔다 생각보다 맛없네요. 그래 버렸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망향국수 체인이 다 망할 수가 있습니다. 고마울 때는 가만히 있지만 너 때문에 망했다 하면 소송 겁니다.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고은은 공인이고 유명하고 TV에 많이 나온 사람이니까 그런 책임감을 마땅히 알았어야 해, 조심했어야지라고 말하는데 유명인이 아니어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넘어가기 전에 맨 밑에 이시연 씨 한번 클릭해 주세요. 지난주에 한창 진행된 사건인데 요즘 한창 잘 나가는 연예인 이시연이 일본의 지인의 애 낳은 집에 참석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무심코 또 인스타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지금 이때 일본이라니 정신 나간 놈, 친일파, 욕을 난리가 납니다. 26개 언론사에서 이틀 만에 그걸 다 보도했어요. 쭉 밑에 가시면 그래서 이시연 스스로 나 6개월 전에 소녀상도 올린 사람이야. 6개월 전 게시물을 다시 끌어다 또 해명을 했어요. 더 욕 먹고 있습니다. 그걸로 덮어질 것 같으냐, 미친 어쩌고저쩌고. 지금 일주일째 엄청난 욕을 먹고 있어요. 자긴 되게 억울할 거예요. 친구가 애를 낳아서 돌잔치하러 갔는데 한일 관계가 하필 이럴 때 신경 안 쓰고 공항에 왔어요. 일본이에요. 친구 집 왔어요. 3장 올렸을 뿐인데 한순간에 인기 인해서 국민이게 됐어요. 예. 많습니다. 저렇게 수십억 이거 달고 다니던 아디다스 후원받은 골퍼가 SNS에서 냉면 먹으러 가요 사진 찍었는데 나이키를 신었어요. 소송당했어요. 모델도 잘리고요. 이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내가 SNS에 내 일상을 올리는 게 공적인 행위인가? 방송과 다르지 않는가? 다른데 애매합니다. 대머리의 얼굴과 이마의 경계선은 어디까지일까요? 애매하죠. 경계가 있긴 있는데 혹자는 세수할 때 손 닿는 데까지가 얼굴이다. 그 너머는 두피다. 혹은 부끄러울 때 빨개지는 데가 얼굴이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경계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 애매합니다. 누구도 여기까지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공적인 활동과 사적인 사생활의 경계.
이게 무너지고 있는 SNS 시대인데, 문제는 유명인이 아닌데, 공인이 아닌데, 내 개인 일기장에 우리 동네 일식집 열었는데 가서 먹었더니 맛대가리 없더라, 돈이 아깝더라 썼어요. 근데 한 달 뒤에 그 일식집이 망했어요. 개업 한 달 만에. 그러더니 나를 탁 집어서 너 때문이다라고 소송을 냈어요.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재작년에 이런 사건이 서너 건 있었는데 교묘하게 절반은 책임이 있고 절반은 책임이 없었습니다. 그 기준은 공공적 목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공익적 목적으로 쓴 리뷰면 괜찮고 해악을 줄 앙심을 품고 쓴 리뷰면 범죄다라는 건데, 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것이 대머리의 경계선보다 더 애매해요. 내가 글을 인스타에다가 오늘 그 일식집 별로예요 라고 쓸 때 과연 그게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였을까요? 그냥 일상으로 쓴 건데 그게 문제가 되고 책임 소재를 따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경계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올린 글이 엉뚱한 가짜뉴스의 근원도 될 수 있고 큰 책임 소송을 감당해야 되는 발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위험성은 생각 못하고 하던 대로 좋아요도 함부로 누르면 안 됩니다. 그 친구들 자동적으로 좋아요 누르다가 너 친일파냐, 너는 매국노다 뭐 욕먹는 사람 있죠. 네. 세 번째는 안 넘어가네요. 세 번째는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이 다 흔적으로 남고 기록이 되고 추적된다는 겁니다. 이 디지털 기술의 무서움인데, 내가 인터넷에 했던 어린 시절에 무심코 했던 모든 것이 나중에 나의 평판을 결정하고 나의 인성을 평가하는 결정적인 잣대가 돼요. 그때는 그런 상상도 못했는데 미리 알아서 지우자니 뭐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소개팅하기 전에 SNS를 확인합니다. 당연히 취업 담당관들도 이력서 말고 그 사람의 SNS를 봅니다. 옛날 것까지 봅니다. 그걸 자동적으로 해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20년 전 것까지 인터넷이 생긴 이래 그 사람이 인터넷 공간에서 했던 모든 글과 좋아요와 찬성 반대와 댓글을 다 찾아줍니다. 그 찾아진 데이터에다가 키워드를 넣어서 분석하면 그냥 24시간이면 충분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게 됩니다. 부모도 몰랐던 과거 애인도 다 나오고요. 와이프는 모르는 남편의 숨겨진 여자는 전화 속에서 바로 나옵니다. 그런 식이에요. 근데 어제도 그런 일이 있던데, 지금 검색 엔진에다가 먹방, 학교 폭력 치시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던 22살 먹방 DJ가 학창시절에 애들 팼다, 강제 전학 당했다, 그런 애가 뭐 하루에 한 달에 6천만 원 번다고 자랑하는 거 내가 참을 수가 없다 하고 폭로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다 뭐 해명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일 모레면 그 해명 와중에 걔가 옛날에 썼던 인스타나 카카오톡으로 협박했던 뭐 이런 것들 나올 겁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다 자신해도 내가 언제 뭐 음란한 게시물에다 좋아요 눌렀든가 뭐 알 수 없는 거거든요.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저희 교대생들 그 임용고사에서도 저런 디지털 스크리닝을 합법화할 거냐 말 거냐 치열한 논쟁거리인데, 교대생이라고 음란물 다운 한 번도 안 받았을까요? 나는 자신 있어 그랬는데 탁 조사해 보니까 당신은 20년 동안 6만 8천 건의 음란물을 조회했습니다. 다운받은 것만 3천 건이 넘습니다. 직접 올린 것도 100여 건이네요. 허걱. 근데 기록이 다 나와요. 몇 년 몇 월 며칠 뭐 어디 IP 의왕시 무슨 동에서. 맞네. 이렇게 많을 줄 나도 몰랐어요. 이런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디지털 흔적들, 디지털 족적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나랑 다른 나를 증언해줘요. 그래서 이거를 찾아주는 서비스가 사이버 흥신소인데 7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하루면 다 정리해서 보고서 줘요. 이거를 지워주는 서비스도 있어요. 장의사라고 합니다.
사이버 장의사라고 하는데 원래는 장의사랑은 좀 달라요. 언더테이커로 힘든 일을 대신해 주는 서비스인데 거기는 2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보름에서 3주 정도 걸려요. 그러면 8, 90%를 다 지워줍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200만 원 들여서 다 지우면 6개월 후에 그 지운 데이터의 7, 80%가 다시 살아납니다. 인터넷이란 게 그래요. 어디 캐시에서 살아나고 친구가 퍼날른 데서 살아나고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6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해줘야 돼요. 정치가들이나 연예인들은 그런 거 합니다. 평판 관리 비용 그래서 딱 예산 설정하고 합니다. 그런 서비스의 세계적인 서비스 대부분이 한국 업체예요. 기술력이 제일 뛰어납니다. 네 번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아이들은 SNS에 가면 착한 애도 욕설이 뭐 입에 못 담을 욕설과 폭력적인 발언과 막 들끓는 반응을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 인터넷의 명암 중에 하나인데 SNS 기술이 발전되면서 우리 사회의 소수 집단들, 성적 소수자나 정치적 소수자나 희한한 종교 집단이나 혐오 집단들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이 나쁜인 줄 알았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보니까 많아. 그런 우리들끼리 동호회를 만들고 링크를 만들어서 모이다 보니까 우리끼리 얘기하다 보니까 이 변태 성향이나 보수 성향이나 정신 나간 신앙이 점점 깊어집니다. 나 같은 사람이 많다는 걸 알고 그들끼리 대화하다 보면 용감해져요.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걸 밖으로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남성, 여성 혐오 난리가 아니죠. 해화동에서 모이고 뭐 서울역에서 모이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그게 인터넷 SNS 기술의 이 자극이 있다는 거예요. 동질성이 강화되고 집단 편향성이 더 증폭되고 에코 체인버 현상에서 우리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아져요. 우리 사회 지금 태극기 부대도 있고 노인들 혐오하는 청년들 단체도 있고 극우 보수도 있고 극좌도 있고 있죠. 이 인터넷 기술 때문에 점점 더 이게 더 극단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극단화로 가는 동질화의 함정, 그것을 부추기는 SNS, 이런 식으로 요즘 사회학자들이 열심히 분석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른 나라보다 더 심하게 빨리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한국 사회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데 가입해서 막 극단적인 발언을 쏟습니다. 그리고 취직 시즌이 되면 이제 후회합니다. 내가 어디 가서 무슨 말 했지? 다 지워야 될 텐데 기억이 안 나네. 힘듭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인성교육을 좀 더 다른, 인성교육의 방식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 강조점이 달라진다는 건데 요즘 디지털 시민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행이에요. 정보통신 윤리하다가 학교폭력 하다가 사이버 폭력하다가 요즘은 민주시민교육이 새 정부의 화두기도 하고, 시민성이란 말 자체가 가치적 용어죠. 남들과 더불어 잘 사는 사람, 큰 사고 안 치고 사회에 기여하면서 사는 사람을 원하는 용어예요. 디지털 사회에 잘 살아가는 시민의 자질을 강조하자인데, 뭘 하고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가, 이쪽으로 점점 관심이 커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전통적인 한국 시민성, 시민권, 자, 그러면 뭐 혈연, 지연, 역사적, 외모 이런 거 있고, 또 세금 잘 내느냐, 군대 갔다 왔느냐, 뭐 그런 거 따졌죠. 디지털 시대에는 정보를 잘 접근할 줄 알고, 잘 해석할 줄 알고, 잘 전파시킬 수 있느냐, 디지털 기기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생활하고 쓸 줄 아느냐, 뭐 이런 것들이 요건이 될 겁니다. 근데 그런 객관적 요건보다 중요한 건 역량이에요. 전통적 시민성은 자기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잘 해결하고, 내가 문제 해결했으면 비슷한 문제를 겪는 다른 사람들을 연대해서 도와줄 줄 알고, 그 도와주는 연대성을 제도화하고
그런 식으로 발전하는 게 시민성이었습니다. 디지털 시민성에서는 그런 오프라인에서의 행동력과 더불어 온라인 행동에서의 리터러시, 네트워킹 능력, 이슈를 만들고 이슈를 갖고 싸우는 파이팅 능력, 또 뭐 행동, 또 감수성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금 다 됐네요. 그 시티즌에 대한 이론 중에 이게 있어요. 예전의 시민성은 의무적 시민, 착하고 순종적이고 그러니까 우리 어른 세대의 시민성을 생각하면 됩니다. 신문 열심히 보고 투표 있으면 꼭 나가서 힘들어도 투표하고 매스미디어를 주로 찾아보는. 근데 젊은 세대는 A씨라 그래서 투표보다는 집회보다는 인터넷 선전전 이런 걸 더 편하게 여기고 이걸 더 좋아해요. 그리고 거시적인 뭐 담론, 민주화나 뭐 이런 거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 작은 거. 이 촛불 집회 때도 어른들은 민주화를 위해서 광장에 나갔지만 청소년들은 우리 오빠 군대 가는 뭐 그런 동호회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나랑 관계 있는 내가 관심 가는 것만 중요합니다. 매스미디어보다는 대한미디어, 그보다는 SNS, 카더라 통신 이런 것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창조적 시민은 듀티풀 시민과 이 스스로 문제를 활성화하고 공론화하는 능력을 두루 갖춘 이 DCNAC를 겸비한 이쪽으로 이끌어야 된다. 투표는 하기 싫지만 내가 투표해 주겠어. 왜?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여력이 있으니까. 기여, 공동체에 대한 기여, 의무로 하는 건 싫어. 하지만 내가 기꺼이 그냥 좀 양보는 할 수 있어. 그런 정도의 시민을 기대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4가지 역량을 강조해야 된다라는 건데, 제 뒤에 장학사님 강연이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해서 책임, 신뢰, 요것만 하고 끝내죠. 관용, 신뢰, 책임, 다른 가치도 많은데 이 3가지 가치를 SNS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한테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애들은 누가 뭔 자기 생각하고 다른 말씀은 저건 알바야 욕합니다. 관용성이 없어요. 노인이니까 그렇지, 젊은 것들이야 몰라서 그렇지. 서로의 입장을 포용해주고 들어주려는 자세를 키워줘야 됩니다. 신뢰를 키워줘야 됩니다. 자기도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확인할 수 없는 걸 퍼나르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인데, 아니면 말고가 아닙니다. 아니면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쓴 거짓글 큰 책임이 따르고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쓴 거짓글을 퍼나르는 것도 똑같은 책임이 따릅니다. 아니면 말고가 아니다. 신뢰할 수 없는 정보는 퍼뜨리지 말아라. 함부로 믿지도 말아라. 마지막으로 네가 쓴 글, 네가 누른 좋아요에 대해서 책임져라. 책임질 수 없으면 쓰지 말고 누르지 말아라. 이걸 강조해서 가르쳐야 되고, 이 3대 가치와 뭐 맞물려서 역량도 3가지를 특별히 강조해야 되는데, 협업 능력, 절제 혹은 자기 통제 능력, 그 다음에 공감 능력, 이 3가지가 특별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아이들이 이 SNS에서 협업, 타인과 같이 의사소통하고 도와주고 서로 해야 되는데, 애들 생각에 마음에 안 들면 탈퇴하지 뭐, 절이 싫으면 나가면 그만이지 하면서 막말하고 물 흐리고 그런 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협업의 가치, 역량을 학교에서 길러줄 필요가 있습니다. 2번째, 절제. 이 지나친 표현도 참아야 되고 지나친 사용도 참아야 되고 이 자기 통제력을 길러줘야 됩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어차피 익명인데 다시 볼 사이 아닌데 아이디 바꾸면 되지 뭐 그러면서 막말하는 거 고쳐야 됩니다. 공감 능력. 이 SNS의 영향력을 넓히는 것 중에 자극적인 제목을 잘 쓰는 거 다음으로 중요한 게 자기 밑에 팔로워들한테 공감적 이 반응을 잘 해주는 겁니다. 내 팔로워가 뭐 하면은 그랬어요, 훌륭하시네요, 저도 부럽네요, 이런 거 잘 써주는 사람이 상위권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네가 SNS에서 성공하려면 공감적 반응을 잘 해줘야 된다.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필요한 말을 제때 해줘야 된다. 이런 것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예, 이 정도고요. 나머지는 사족인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제가 어떻게 교육할까를 강조하면서 키워드를 하나만 강조하자면 한 번이라도 해보는 실천의 경험, 이게 학교에서 해야 될 디지털 시대 인성교육의 화두다. 음란물을 보면 가서 신고해라. 신고는 사이버 경찰청에 하면 된다 라고 정보만 전달해줘서는 안 합니다. 연습으로라도 반드시 신고해라. 신고하려고 가서 보면은 가입부터 복잡하고, 가입한 다음에 당신이 목격한 사이버 폭력을 1000에서 1500자로 개조식으로 육하 원칙에 따라 기술하세요 라고 나와요. 그럼 포기합니다. 육하 원칙이 뭔지도 모르고 개조식이 뭔지도 몰라요. 그거 가르쳐줘 갖고 쓰면은 딱 써갖고 올리기 누르면 천자 미달이라 그러면서 싹 지워줍니다. 그 열받아서 나가죠. 올리기 전에 1000자 1500자 사이인지 한번 메모장에다 써라. 붙이기 해라. 올려라. 딱 올렸더니 증거 사진을 붙이세요. 이런 말 없었잖아요. 그래, 증거 사진이 필요하다. 캡처를 하든가 컴퓨터 화면을 폰으로 찍은 것도 된다. 그거 첨부하려고 그랬더니 1메가가 넘어서 첨부가 안 돼. 1메가 넘는 사진을 줄이는 앱이 또 있는데 그 사용 방법도 가르쳐주고, 뭐 이런 거 다 해서 최종으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틀 내로 상담사가 배치됩니다. 까지 보는 경험을 시켜줘야 된다. 연습으로라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고, 알고만 있으면 안 한다. 이게 역량교육의 기본인데, 거짓말도 한 번 하면 는다라는 것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디지털 인성의 너의 절제력, 너의 책임성, 이런 걸 보여주는 활동을 연습을 시키자. 학교에서, 가정에서.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